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한 11월의 아침이었다.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강민혁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처럼 위압적이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것은 생기가 아닌 짙은 소독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저택의 2층 가장 넓고 전망 좋은 안방 침대에는 서유진이 누워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빛나는 별이었던 그녀는 이제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희미한 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머리맡의 의료기기는 규칙적인 파동음으로 그녀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그녀가 직접 설계한 정원이 보였다. 사계절의 변화를 가장 아름답게 담아내고자 했던 그 공간은 이제 굳게 닫힌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그림에 불과했다. 한때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으며 남편 강민혁과 미래를 꿈꾸던 곳. 그러나 이제 그에게 정원은 아침 조깅을 하거나 비즈니스 파트너와 시간을 태우는 장소일 뿐 그녀와의 추억이 깃든 곳은 아니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향수 냄새와 찬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강민혁이었다. 최고급 원단으로 재단된 완벽한 수트 차림의 그는 병실처럼 변해버린 침실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침대로 다가왔지만 늘 그렇듯 2미터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반려자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 혹은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는 골칫거리처럼 보였다. 몸은 좀 어때?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례적인 질문일 뿐이었다. 유진은 대답할 기력도 없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그의 얼굴을 향했지만 초점은 흐릿했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웠던 그 얼굴에서 이제는 어떤 온기도 찾을 수 없었다. 이사가 그러더군. 상태가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다고. 현상 유지, 지지부진하군. 그는 혀를 차며 말했다. 마치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보고를 받는 CEO의 말투였다. 그의 시선은 유진의 얼굴이 아닌 그녀 옆에 놓인 의료기기의 숫자에 머물러 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의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뿐이었다. 회사에 일이 많아. 오늘은 일찍 나가봐야 해.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파텍 필립 시계는 몇 달 전 그들의 결혼 기념일에 유진이 선물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가 직접 고른 것은 아니었다. 비서를 통해 그의 취향에 맞는 모델을 골라 결제했을 뿐이다. 그때 이미 그들의 관계는 비서가 대리하는 서류처럼 건조해져 있었다. 민혁이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발코니 쪽으로 걸어갔다. 방금 처리가 된 유리문을 닫았지만 완벽한 침묵 속에서 유진의 귀는 병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응나야. 아침부터 목소리 듣고 싶어서. 조금 전까지 유진에게 던지던 사무적인 통화는 완전히 다른 꿀처럼 달콤하고 나른한 목소리였다. 유진은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다. 온몸의 신경이 발코니의 유리문을 향해 곤두섰다. 오늘 회의가 많긴 한데 당신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내봐야지. 저녁에 그래 그 레스토랑으로. 응 사랑해. 사랑해. 그 단어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박혔다. 결혼 후 아니 그녀가 쓰러진 이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은 했던 말이었다. 강민혁은 전화를 끊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추지 못한 미소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 유진이 모든 것을 들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무세운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유진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날카로웠다. 민혁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포커페이스를 되찾았다. 아, 회사 일. 싱가포르 건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의 셔츠 깃에 아주 미세하게 묻어있는 낯선 브랜드의 립스틱 자국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풍기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 위에 덧씌워진 달콤하고 파우더리한 여성의 향수 냄새를 맡았다.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가 방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의 의미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의 침묵이 절망과 체념이었다면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결심이 응축된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밤을 새워가며 도면을 그리던 시절. 야심은 있었지만 자본도 인맥도 없던 건축학도 강민혁을 만나 그의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던 자신. 그녀의 천재적인 설계와 그의 대담한 사업 수완이 결합되면서 그들은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진성건설은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의 결실이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유진은 설계와 전략 수립에 집중했고 민혁은 대외적인 활동과 경영을 도맡았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를 지닌 강민혁을 진성건설의 유일한 주인으로 생각했지만 회사의 진짜 핵심은 서유진의 머릿속에서 나왔다. 진성건설을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로 만든 혁신적인 공법 해외 수주를 가능하게 했던 창의적인 디자인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철벽 같은 계약서 조항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작품이었다. 하지만 2년 전 희귀병 진단을 받고 그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간 민혁은 지극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방문은 뜸해졌고 그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그는 이제 회사의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있었고 아내의 자리는 새로운 여자로 채우고 있었다. 강민혁, 당신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겠지. 이 집도 회사도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당신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겠지. 유진은 마른 입술을 혀로 죽였다. 눈물이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서서히 달아오르는 투지의 불씨를 식히는 냉각수와 같았다. 하지만 당신은 잊었어. 이 성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성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이 모르는 비밀 통로와 무기고를 만들어둔 사람 또한 나라는 걸. 그녀는 침대 옆 협탁의 서랍을 보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상체를 일으킨 그녀의 손이 서랍 손잡이를 잡았다. 서랍 안에는 낡은 만년필과 함께 그녀의 개인 인감이 들어있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다. 법인 인감과는 별개로 그녀의 모든 개인 자산과 권한을 증명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도장이었다. 강민혁은 최근 들어 부쩍 이 인감을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들고 받배시다. 회사의 중요한 투자 결정이라며 그녀의 동의가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 유진은 기계적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통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가 가져오는 서류들, 그가 말하는 중요한 투자. 그것이 정말 회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는 그의 마지막 계획일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다. 병매에 시달리며 흐릿해했던 정신이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벼려졌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죽음을 기다리며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몸에 새로운 목적의식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다시 침대에 몸을 뉘었다. 눈을 감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성격, 그의 탐욕, 그의 약점, 그리고 진성건설의 재무구조, 지배구조, 그녀만이 알고 있는 법적 허점들. 수많은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되고 거대한 전략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건축가는 공간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빈 땅 위에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아 하나의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어낸다. 때로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완벽하게 해체하는 방법 또한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서유진은 자신이 설계한 제국을 무너뜨릴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오직 자신만의 왕국을 재건할 것이다. 저택 안의 차가운 공기는 더 이상 그녀를 절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복수를 벼리는 칼날을 식히는 상쾌한 바람처럼 느껴졌다.
그날의 통화 이후 며칠간 저택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유진은 대부분의 시간을 눈을 감은 채 보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최소한으로 움직이며 에너지를 비축하는 동시에 청각과 후각을 비롯한 모든 감각을 곤두세워 집안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이제 발코니에 나가 전화를 받는 수고조차 하지 않았다. 복도에서 서재에서 심지어는 거실에서까지 그 여자와 통화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그는 더 이상 아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 그에게 서유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치워야 할 가구와도 같았다. 그날 오후 유진은 옅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호사가 막 영양제 투여를 마치고 나간 뒤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제 집인 양 당당하게 2층으로 향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강민혁이 활짝 웃으며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낀 채 한 여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방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TV 화면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화려하고 젊은 여자였다. 몸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하얀 원피스는 그녀의 젊음과 생기를 과시했고 짙은 화장 너머의 눈빛은 호기심과 경계심 그리고 숨길 수 없는 승리감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어제 그가 통화하던 목소리의 주인공 오수연이었다. 유진 씨 손님 왔어. 인사해야지. 민혁이 쾌활하게 말했다. 손님이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 대한 가장 잔인한 정의였다. 유진은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선은 오수연에게 고정되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넘치는 여자였다.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유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졌다는 듯한 당당한 태도. 안녕하세요, 사모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오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심 대신 연민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유진의 앙상한 팔과 링거 바늘 그리고 창백한 얼굴을 대놓고 훑었다.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을 감상하는 듯한 무례한 시선이었다. 앞으로 사모님을 돌봐드릴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돌봐드린다 라는 말에 유진은 숨을 멈췄다. 강민혁이 그녀의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 전담 간호사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이야. 아무래도 손길이 거칠고 감정적인 교감도 부족하고 마침 수연 씨가 연기 활동을 잠시 쉬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 하기에 내가 부탁했지. 특급 배우의 특별 케어인데 영광인 줄 알라고. 그의 말은 한 글자 한 글자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꽂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자신의 정부를 아내의 침실에 그것도 간병인이라는 모욕적인 이름표를 붙여 들여온 것이다. 그는 유진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아 버릴 작정이었다.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굴욕감에 숨이 막혔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분노로 타오르는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는 것뿐이었다. 오수연은 유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방 안을 제 집처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의 화장대에 놓인 향수병을 집어들어 향을 맡아보고 옷장 문을 살짝 열어보기도 했다. 유진이 가장 아끼던 세계적인 건축가에게 선물 받은 의자에 아무렇지 않게 걸터앉기도 했다. 그 모든 행동은 조용한 영역 표시였다. 이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어머, 집이 정말 좋네요. 특히 이 방은 전망이 예술이에요. 사모님이 직접 설계하셨다고 들었는데 역시 감각이 뛰어나세요.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좋은 곳을 누리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당신이 불쌍하다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오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이제 수연 씨가 옆에 있어 줄 테니 나도 마음이 좀 놓이네.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들여다보는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 자, 수연 씨.
집 구경부터 시켜줄게. 당신이 지낼 방도 봐야지. 당신이 지낼 방. 그 말은 확인 사살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 행세를 시작할 것이다. 유진이 누워있는 바로 이 공간 위층, 혹은 바로 옆방에서. 그들이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올지도 모른다. 상상만으로도 위액이 역류했다. 그들이 방을 나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의 세계도 완벽한 암흑에 갇혔다. 잠시 동안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다. 굴욕감, 배신감, 그리고 살인적인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왜 저항하지 못했는가? 왜 소리치지 못했는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왜 외치지 못했는가?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의 자신은 닭 한 마리 잡을 힘도 없는 쇠약한 환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분노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조롱거리만 제공할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이 어두워지고 방 안에는 희미한 달빛만이 스며들었다. 유진의 눈물은 이미 모두 말라붙어 있었다. 극심한 감정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상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것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벼려진 결이었다. 강민혁, 오수연, 그녀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남편과 그의 정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과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적이었다. 그리고 적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이 단지 병마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쟁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기 전에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하는 처절한 전쟁. 강민혁은 그녀가 병상에 누워 서서히 죽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고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자의 쿼터를 건드렸다. 그의 가장 큰 실수는 그녀에게 살아남아야 할 이유,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할 목표를 만들어준 것이다. 복수. 그 단어가 핏기 없는 유진의 입술에서 소리 없이 형태를 갖추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그 얼굴은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두 눈만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한때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 서유진의 한빛 축추비지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대표님, 이진우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충신, 그녀가 세운 로펌의 대표이자 그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변호사 이진우였다. 이 변호사, 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과도 같았다. 수화기 너머의 이진우는 그녀의 달라진 분위기를 즉시 알아차렸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플랜 B를 시작해야겠어요. 아니, 플랜 B를 넘어선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진성건설의 기초부터 해체할 완벽한 설계도. 어둠 속에서 서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미소처럼 서늘하고도 아름다웠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다음날 아침부터 저택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오수연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잠옷바람으로 1층 주방을 어슬렁거리며 직접 커피를 내렸고 정원색의 정원수의 배치를 바꾸라고 지시했으며 가사도우미를 불러 메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웃음소리와 그녀가 트는 시끄러운 음악소리가 저택을 채웠다. 강민혁은 그런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부추겼다. 그들은 서유진이 누워있는 2층을 마치 존재하지 않는 공간처럼 취급했다.
그들의 세계는 생명력과 욕망으로 가득 찬 1층에서 완결되었다. 2층 침실은 그저 시한부 환자가 생명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조용하고 어두운 다락방 같은 곳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그 다락방은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가장 중요한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겉으로는 이전과 똑같이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무기력한 환자였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명료하고 날카롭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수연이 내는 모든 소음, 강민혁의 모든 행동은 그녀의 분노를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라는 용광로에 쏟아붓는 연료가 되었다.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이진우 변호사가 저택을 방문했다. 그의 방문 명분은 상속 관련 서류 검토였다. 강민혁도 아내의 재산 상속 문제에는 관심이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서재에서 그를 맞았다. 대표님의 개인 자산에 대한 정리 문제입니다. 건강이 악화되실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이진우는 강민혁의 면전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의 말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강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오. 안 그래도 복잡한데 잘 됐군. 아내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겠지.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잘 설명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는 서류 가방을 들고 2층으로 올라왔다. 방에 들어온 그는 문을 닫고 간호사에게 30분 동안 아무도 들이지 말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방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이진우는 곧바로 유진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혔다. 대표님,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떠 그를 바라보았다. 왔군요, 이 변호사. 어젯밤 전화 받고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신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유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가리켰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독서용 태블릿이었지만 그것은 이진우가 직접 특수 제작하여 전달한 보안 통신 장비였다. 유진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화면에는 평범한 소설의 한 페이지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가 화면에 특정 단어들을 조합하여 터치하자 그 단어들이 조합되어 암호화된 명령어로 변환되어 이진우의 휴대폰으로 쓰는 휴대폰으로 즉시 전송되었다. 진성건설 재무팀 김성식 부장. 즉시 접촉할 것. 암구어 북극성의 별은 길을 잃지 않는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최근 1년간의 자금 흐름 전체를 역추적. 페이퍼 컴퍼니일 확률 99%.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 관련 모든 계약서 원본 확보. 특히 하도급 업체 계약서 집중 분석. 이진우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회사의 내부 사정을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김성식 부장은 10년 전 유진이 직접 그의 성실함을 높이사 회계팀 말단 사원에서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인물이었다. 북극성의 별은 과거 유진이 그에게 격려하며 해주었던 말이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는 최근 진성건설의 M&A 자문을 맡은 신생 투자사였고 엘리시안 하이츠는 강민혁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 프로젝트였다. 대표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강민혁은 탐욕스럽지만 창의적이지 못해요. 늘 쓰던 방식을 반복하지. 그는 지금 진성건설의 알짜 자산들을 헐값에 팔아치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페이퍼 컴퍼니로 옮겨 회사를 통째로 삼킬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엘리시안 하이츠는 그 계획의 중심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내용은 얼음처럼 차갑고 논리 정연했다. 이진우는 다시 한번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에게는 오늘 저녁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보는 매일 밤 12시 이 태블릿으로 보고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은 잠시 숨을 골랐다. 진성건설 법인 정관 2015년 개정판 원본 제3장 12조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확인. 이진우의 눈이 커졌다.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일명 골든 포이즌 필이라고 불리는 그 조항은
과거 적대적 M&A 위협이 있었을 때 유진이 직접 만들어서 포함시킨 독소 조항이었다. 창업주 혹은 그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 자가 회사의 핵심 자산을 부당하게 매각하려 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 없이도 지정된 제3의 신탁기관에 일시적으로 경영 감시권이 넘어간다는 극단적인 방어 장치였다. 회사가 안정된 이후에는 모두가 잊어버린 죽은 조항이나 다름없었다. 강민혁은 그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그 조항을 발동시킬 생각이십니까? 발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강민혁이 제 발로 그 조항의 스위치를 누르게 만드는 거지. 유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거미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김성식 부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처음에는 의심하던 김 부장은 이진우가 북극성의 별 암구를 말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유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맹세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장을 통해 진성건설의 내부 정보들이 밤마다 유진의 태블릿으로 흘러 들어왔다. 강민혁이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는지, 엘리시안 하이츠 프로젝트의 하도급 업체들이 대부분 오수연의 가족이나 친척 명의로 된 유령 회사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곧 엘리시안 하이츠의 상가 부지를 통째로 베리타스에 매각할 계획이라는 것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강민혁의 계획은 생각보다 더 악랄하고 치밀했다. 그는 부지를 시세의 1, 10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뒤 그 책임을 현재 병상에 있는 서유진의 경영 판단 오류로 뒤집어 씌울 작정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매각 계약서에 공동 창업주인 서유진의 개인인감 날인을 받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에 떠오른 자금 흐름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수백 개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지워졌다.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하게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며칠 후 이진우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대표님. 강 회장이 준비 중인 매각 계약서 초안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입니다. 대표님의 개인 인감을 날인하는 란이 버젓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무대는 완성됐어요, 이 변호사. 배우가 등장해서 연기할 일만 남았군. 그녀는 협탁 서랍을 열어 비단 주머니에 담긴 인감을 꺼내 들었다. 차갑고 묵직한 옥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한때는 강민혁과 함께 세운 제국을 상징하던 이 도장이 이제는 그 제국을 무너뜨릴 망치가 될 것이다. 그가 계약서를 들고 오면 나는 기꺼이 찍어줄 거예요. 내 인생 최악의 연기를 해야겠지.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고 모든 것을 포기한 아내의 연기를.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였다. 거미는 거미줄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먹잇감이 스스로 거미줄로 걸어들어와 제 몸을 올가맬 그 순간을 강민혁이 문제의 서류 뭉치를 들고 온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흐린 오후였다. 그동안 저택은 오수연의 세상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드레스룸에서 옷을 꺼내 입고 포즈를 취했으며 유진이 아끼던 찻잔 세트로 친구들을 불러 애프터눈 티파티를 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집안 구석구석을 점령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자랑스러운 트로피처럼 여겼다. 그들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을 때 강민혁은 드디어 움직였다. 그는 두꺼운 가죽 바인더를 옆구리에 낀 채 유진의 침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과 승리자의 여유가 넘실거렸다. 문 밖에서는 오수연이 보일 듯 말 듯 서성였다. 이 역사적인 굴복의 순간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이리라. 유진아, 몸은 좀 괜찮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심지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기까지 했다.
이전에 그가 유지하던 2미터의 거리는 깨졌다. 그는 이제 그녀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친밀감의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제압한 적에게 베푸는 승자의 관용 같은 것이었다. 그는 옆에 낀 바인더를 열어 유진의 앞에 펼쳐 보였다. 수십 장의 종이가 빽빽한 법률 용어와 숫자로 채워져 있었다.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 당신도 알다시피 요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진성건설도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큰 결단을 내렸지. 그의 목소리는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스스로 위대한 결단을 내린 영웅이라도 된 듯한 말투였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고 아주 유능한 투자사가 있어. 그쪽과 전략적 자산 매각 및 제휴를 통해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생각이야.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는 유진이 알아듣지 못할 전문 용어들을 늘어놓으며 이 계약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장황하게 설명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입술은 거짓말을 내뱉으며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설명을 마친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의 이름과 법인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옆에는 공동 창업주 서유진의 이름과 함께 그녀의 개인 인감을 찍을 빈 공간이 남아 있었다. 당신이 공동 창업주로서 법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해. 물론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모든 어려운 결정과 협상은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당신은 그저 날 믿고 도장만 찍어주면 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예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 말은 유진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언제나 그를 믿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열정을 바쳐 그를 뒷받침했다. 그 결과가 지금의 이 참담한 배신이었다. 이제 유진의 연기가 시작될 차례였다. 그녀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키는 척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베리타스라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정말 안전한 건가요, 민혁 씨?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이 없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지적이 아니라 겁에 질린 아이의 불안한 속삭임처럼 들렸다. 강민혁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부드럽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몇 달에 걸쳐서 철저하게 검토한 곳이야. 당신은 이제 회사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푹 쉬면서 건강만 챙겨. 모든 건 이 강민혁이 알아서 할 테니.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츠렸다. 그 찰나의 거부에 강민혁의 미간이 좁아졌다. 유진은 이 연극의 클라이맥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싸울 힘도 없고. 당신 말이 맞아요. 난 그저 당신을 믿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절망과 체념.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완벽한 항복 선언. 그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이야. 그는 서둘러 협탁 서랍을 열어 인감 도장이 든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묵직한 옥도장을 꺼내 붉은 인주를 정성스럽게 묻혔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그의 손길은 경건했다. 그는 인주가 묻은 도장을 유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차갑고 단단한 옥의 감촉.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계약서의 빈칸에 고정되었다. 바로 저곳. 저곳이 강민혁의 제국에 종말을 고할 단두대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강민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탐욕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아내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꿍! 묵직하고 둔탁한 소리가 방의 정적을 갈랐다. 옥도장이 종이 위를 내리찍는 소리.
강민혁의 귀에는 그것이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유진의 귀에는 사형 집행인의 도끼가 떨어지는 소리,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첫 균열의 소리처럼 들렸다.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의 발동 조건은 두 가지였다. 첫째, 공동 창업주가 회사의 핵심 자산을 시세의 30% 이하로 매각하는 계약에 동의할 것. 둘째, 그 계약서에 공동 창업주의 개인 인감이 날인될 것. 강민혁은 방금 자신의 손으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덫은 작동했다. 강민혁은 황홀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는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완벽했다. 이제 진성건설은 완벽하게 그의 것이었다. 아니, 그와 오수연의 것이었다. 고마워요, 유진아. 당신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푹 쉬어. 그는 계약서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수연아, 끝났어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두 사람의 기쁨에 찬 웃음소리가 계단을 따라 멀어져 갔다. 방 안에는 다시 혼자 남았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바로 뉘었다. 조금 전까지 연약하게 떨리던 그녀의 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희미하게 묻은 붉은 인주를 바라보았다. 마치 피처럼 보였다. 그녀는 강민혁의 사망 선고서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서유진의 인감이 찍힌 계약서는 그날 오후 강민혁의 손을 떠나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주거래 은행으로 발송되었다. 강민혁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고 오수연에게 까르띠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수연아. 그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속삭였다. 그의 눈은 미래에 대한 황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시안 부지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진성건설의 자금줄은 사실상 내 손에 들어오는 거야. 이사회 놈들은 그냥 허수아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집도 저 위에 누워있는 여자도 다 정리하고 당신과 함께 떠날 거야. 모나코에 우리 둘만의 요트를 띄우는 거지. 오수연은 그의 목에 팔을 감으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화려한 보석과 호화로운 파티, 그리고 재벌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서유진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이미 지나간 과거, 곧 사라질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들이 달콤한 미래에 취해 있을 때 첫 번째 균열의 소리가 울렸다. 강민혁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비서실장의 전화였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대형그룹 박 회장님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판교 신도시 컨소시엄에서 저희 진성건설을 재액전체를 제외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판교 컨소시엄은 진성건설의 하반기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대형그룹은 10년 넘게 함께 일해외온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 뭐라고 박 회장이 직접 한 말이야. 이유가 뭐라던가. 그게 경영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업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만 전해왔습니다. 회장님의 전화를 받지 않으시겠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강민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통화 연결음 뿐이었다. 젠장 늙은 너구리 같으니라고.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 던졌다. 내가 베리타스랑 큰 건을 성사시킨 게 배가 아파서 저러는 거야. 자기들하고만 일해야 하는데 내가 더 큰 물에서 노는 게 싫은 거지. 걱정 마, 수연아. 대형 없어도 우린 아무 문제 없어. 오히려 귀찮은 늙은이 하나 떨어져 나가서 속이 시원하군.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업계에서 신의로 정평이 난 박 회장이 경영인의 도덕성을 이유로 파트너십을 깼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지만 그는 곧 들이켤 막대한 부에 대한 기대로 그 예감을 억눌렀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다음 날 아침에 찾아왔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오수연과 와인을 마시던 그에게
이번에는 재무 담당 총괄 이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저희 법인 주거래 계좌 전체가 동결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은행놈들이 미쳤나? 그게 은행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 신탁이라는 곳에서 대표님의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발동에 따른 자산 보전 요청을 해왔고 은행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회사 운영 자금 전체가 묶여버렸습니다. 하늘 신탁, 그리고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한동안 잊고 있던 단어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몰려왔다.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10년도 더 전에 서유진이 만들었던 독소 조항.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던 하지만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어 모두가 잊고 있던 그 조항. 그 조항의 발동 조건은 지독하게 까다로웠다. 회사의 핵심 자산을 부당하게 헐값에 매각하는 배임 행위가 의심될 때, 그리고 그 계약서에 두 공동 창업주의 인감이 모두 찍혔을 때, 사전에 지정된 신탁기관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긴급 경영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강민혁은 그 조항을 떠올리고는 실수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서유진은 아무것도 모르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데. 그녀는 분명 자신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는데. 하지만 사실은 명확했다. 그가 어제 서유진의 도장을 받아 처리한 바로 그 계약서가 함정의 스위치였던 것이다. 서유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무덤을 파도록 유도했고, 그는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제 무덤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삽을 들어 흙을 덮어버린 것이다. 당장 우리 법무팀 연결해. 하늘 신탁 듣도 보도 못한 놈들이 어딜 감히 당장 소송 걸어 이딴 불법적인 자산 동결을.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지만 수화기 너머의 재무이사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소용없습니다. 하늘 신탁은 우리나라 1위 신탁 은행입니다. 그리고 그 조항은 과거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셨던 저희 회사 정관에 명시된 합법적인 조항입니다. 법무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강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오수연이 놀라 그에게 달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밀쳐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어떻게 왜 병상에 누워 숨만 겨우 쉬던 그 여자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단 말인가. 그는 벌떡 일어나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문을 거칠게 열고 유진의 침실로 들어섰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창밖을 보며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당신 짓이지. 전부 당신이 꾸민 짓이지 맞지.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듯한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민혁 씨,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강민혁은 순간 혼란에 빠졌다. 정말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가? 그럼 이 모든 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우연의 일치인가?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스친 찰나의 미소를 그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경멸과 조롱, 그리고 완벽한 승리자의 미소였다. 강민혁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벽하게 당했다. 그 시간 유진의 태블릿 화면이 조용히 켜졌다. 이진우 변호사에게서 온 한 줄의 메시지였다.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제국의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다. 이제 저 성벽이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면 되었다. 강민혁이 서유진의 방에서 뛰쳐나온 그 순간부터 진성건설의 붕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경제신문의 한 면, 헤드라인은 진성건설의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진성건설 의문의 자산 동결. 오너리스크 현실화되나. 신탁세 발목 잡힌 10대 건설사 배경에 경영권 분쟁 의혹. 엘리시안 하이츠. 매각 급제동 수천억 규모 프로젝트. 좌초 위기. 하늘 신탁이라는 이름은
금융계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렸다.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보수적이고 철저하기로 유명한 신탁사가 직접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은 진성건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진성건설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단 몇 시간 만에 시가총액 수천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저택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되었다. 대문 밖은 새벽부터 몰려든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에게 온갖 아첨을 늘어놓던 은행장들과 채권단은 이제 악마처럼 돌변해 빚 독촉을 해댔다. 강 회장, 우리 은행에서 빌려가신 단기 대출금 만기가 다음 주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 연장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즉시 상환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회장님, 저희가 매입한 진성건설 회사차에 등급이 급락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즉각적인 원금 상환 T리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방에서 돈을 갚으라는 아우성이 빗발쳤다. 하지만 회사의 모든 계좌는 꽁꽁 묶여 있었다. 그는 돈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다. 정계 실세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 심지어는 청와대 비서관에게까지 전환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강 회장, 지금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우리가 나서기 힘들어. 하늘 신탁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네. 자네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가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는 그의 주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권력자들은 이제 그를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그의 권력은 진성건설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진 것이었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의 권력도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지옥과도 같았다. 강민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집어던졌다. 오수연은 더 이상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 역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몰락은 강민혁보다 더 빠르고 비참했다. 그녀가 출연하기로 했던 드라마의 제작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배우라는 이유로 그녀를 하차시켰다. 그녀의 SNS 계정은 온갖 악플로 도배되었고 그녀가 광고하던 모든 브랜드는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그녀가 누리던 모든 부와 명예는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성공에 기생한 것이었고 숙주가 병들자 기생충도 함께 잔 죽어가고 있었다. 결국 골마 터졌던 그들의 관계는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했다. 이게 다 뭐야? 내 카드는 왜 정지된 건데? 당신이 나한테 약속했던 게 이런 거였어. 요트는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잖아. 그날째가 내다쳤네요. 오수연이 울부짖으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강민혁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닥쳐. 이 기생충 같은 년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어. 내년에 사치스러운 욕심을 채워주려다 내가 이 꼴이 된 거라고. 잠깐, 뭐 내가 뭘 어쨌는데. 무능한 건 당신이잖아. 결국 병상에 누워있는 그 여자 하나 당해내지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죽어가는 여자한테 처참하게 당한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죽여가는 여자한테 당했다. 그 말은 강민혁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값비싼 도자기와 장식품들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다. 그들의 추악한 비명과 욕설이 한때는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던 그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관계는 성공이라는 접착제로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던 가짜였고 위기라는 비바람이 불어오자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다. 그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는 아래층과는 대조적으로 2층의 서유진의 방은 절대적인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로 진성건설의 주가 차트를 조용히 보고 있었다.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파란색 그래프는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작품처럼 보였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남녀의 비명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시끄럽지만 싫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설계한 붕괴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협주곡과도 같았다. 그때 간호사가 저녁 식사를 가지고 들어왔다. 언제나처럼 한두 숟가락 뜨는 둥, 많은 둥 할 것이라 생각했던 간호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유진이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고 앉아 간호사가 가져온 죽 그릇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내가 직접 먹어볼게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스스로 식사를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의 손은 아직 가늘게 떨렸지만 숟가락을 쥔 손에는 분명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예배다 내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죽을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복수라는 이름의 강력한 강심제가 죽어가던 그녀의 육체에 다시 생명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강민혁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마지막 순간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채권단의 압박이 극에 달하자 진성건설 이사회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강민혁은 이사회를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그의 통제력은 상실된 상태였다. 대주주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하늘 신탁의 경영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그를 압박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진성건설 본사 로비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강민혁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겨우 건물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자 눈이 퀭했고 완벽하게 관리되던 그의 얼굴은 수염 자국과 깊은 주름으로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다. 그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싶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사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다. 경멸과 불신, 그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불안감만이 가득했다. 강민혁 회장, 현재 회사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사회이사를 대표하는 박원로 변호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강민혁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태는 경쟁사들의 악의적인 흔들기와 하늘 신탁 측의 과도하고 불법적인 경영 개입이 빚어낸 해프닝일 뿐입니다. 제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체결한 계약은 회사의 미래를 위한 그의 변명이 길어지려던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이진우 변호사였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여긴 누가 들어오라고 했소? 이사회는 외부인 출입 금지야. 강민혁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이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저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이진우가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진성건설의 공공채널의 공동 창업주이시자 아직 이사직을 유지하고 계신 서유진 대표님의 정식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위임에 따라 이번 사태의 진실을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유진의 이름이 나오자 회의실은 술렁였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진우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첫 화면은 강민혁이 서유진의 도장을 받아간 바로 그 계약서였다. 이것은 강민혁 회장께서 회사를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하시는 엘리시안 하이츠 부지 매각 계약서입니다. 매각 대상은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매각 대금은 500억 원. 하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세 곳에 의뢰한 결과 해당 부지의 현재 시장 가치는 최소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시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였다. 제오, 거짓말이야. 그건 미래 가치를 반영한 공격적인 투자일 뿐이라고. 강민혁이 버벅거리며 외쳤다. 이진우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럼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결과 이 회사는 한 달 전 조세핀 안처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된 유령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실소유주는 놀랍게도 오수연 씨의 친오빠인 오상철 씨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오수연과 그녀의 오빠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과 함께 법인 등기부 등본이 나란히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민혁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자신의 정부 가족에게 헐값으로 넘기려 한 추악한 범죄의 전말이 드러난 것이다. 이사들은 배신감에 찬 눈으로 강민혁을 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왜 하늘 신탁이 움직였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우가 화면에 진성건설의 정크관을 띄웠다. 그리고 그가 한 조항을 붉은색으로 확대했다. 제3장 12조 긴급 경영권 방어 조항. 공동 창업주가 회사의 핵심 자산을 시장 가치의 30% 이하로 매각하는 계약에 동의하고 해당 계약서의 공동 창업주, 쌍방의 인감이 날인될 경우 이는 회사에 대한 심각한 배임 행위로 간주하며 즉시 지정된 신탁 기관 한을 신탁에 경영 감시권 및 자산 동결권을 포함한 임시 경영권이 위임된다.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사들이 그제야 이 잊혀진 조항의 무서움을 깨달았다. 이것은 서유진이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심어놓은 최후의 보루이자 동시에 내부의 적을 처단하기 위해 숨겨놓은 완벽한 함정이었다. 이진우가 마지막으로 강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강민혁 회장, 당신은 서유진 대표님을 속여 이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당신의 탐욕과 배신을 이미 모두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대표님은 당신을 막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 이 함정의 스위치를 누르도록 유도하신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직접 당신의 제국을 무너뜨리는 서명과 날인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강민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오만함, 그의 자신감, 그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속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계획된 각본 위에서 주인공인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춤을 추었던 광대에 불과했다. 진짜 주인공은 병상에 누워있는 그의 아내 서유진이었다. 세요, 유진. 그는 마치 목이 졸리는 사람처럼 아내의 이름을 힘겹게 내뱉었다. 이사들은 이제 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그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박원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 망치를 손에 들고 엄숙하게 선언했다. 예본 이사회는 강민혁 회장의 모든 직무를 즉시 정지하고 하늘 신탁의 경영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권한을 박탈할 것을 결의합니다. 땅땅땅. 세 번의 망치 소리는 강민혁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멍하니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의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손에 의해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사회에서 축출된 그 순간 강민혁의 세계는 끝났다. 하지만 세상이 그의 몰락을 확인하는 데에는 며칠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늘 신탁의 경영 감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냉혹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서유진과 이진우 변호사가 미리 정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강민희혁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단 며칠 만에 모두 밝혀냈다. 언론은 매일같이 새로운 폭로 기사를 쏟아냈다. 강민혁이 오수연에게 법인카드로 사준 수십억 원대의 명품들, 그녀의 가족 명의로 빼돌린 회사의 비자금, 그리고 그가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뇌물 리스트까지. 그의 추악한 민낯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진성건설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다. 결국 이사회가 열린 지 정확히 2주 뒤 대한민국 10대 건설사였던 진성건설은 법원에 최종적으로 기업회생 절차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사실상의 파산 선고였다. 한때 대한민국 건설업의 신화로 불렸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혁에게는 자비란 없었다. 검찰은 곧바로 그를 출국 금지시키고 그의 모든 개인 계좌를 동결했다. 그가 살던 저택은 회사 자산으로 분류되어 채권단에 의해 즉시 감유되었다. 어느 날 오후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집안 곳곳의 가구와 미술품에 빨간색 감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서유진이 직접 골랐던 이탈리아제 소파,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앤디 워홀의 판화, 그리고 오수연과 함께 와인을 마시던 크리스털 잔 위에도 어김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님을 알리는 사형 선고의 인장과도 같았다. 오늘 저녁 6시까지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개인 소지품만 챙겨서 나가십시오. 집행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가웠다. 강민혁은 비틀거리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수연을 찾았다. 그녀와 함께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가 따로 숨겨둔 비상금이 조금 있었다. 그것만 있으면 재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는 망상했다. 하지만 그녀가 머물던 방은 처참하게 어질러져 있었다.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가 사주었던 명품 옷과 가방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화장대 위의 보석함들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벽에 붙박이로 설치된 그와 그녀만이 아는 비밀 금고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안에는 그가 최후의 비상금으로 넣어두었던 현금과 골드바가 먼지 한 톨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떠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었다. 화장대 거울에는 그녀가 쓰던 붉은 립스틱으로 쓴 글씨가 남아 있었다. 고마웠어. 이 무능한 패배자야.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강민혁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거기에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CEO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버림받은 초라한 중년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곧 울음소리로 변했다. 저녁 6시 그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저택 현관문을 나섰다. 그가 뒤돌아보자 집행관이 철제대문에 자물쇠를 거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그 소리와 함께 그의 과거와 영광도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한때 그의 집 앞을 가득 메웠던 기자들은 이제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졌다. 그는 정처일 없이 걷기 시작했다. 주머니를 뒤져보았지만 지갑도 휴대폰도 모두 압수된 뒤였다. 택시를 탈 돈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바꾸어 놓았던 서울의 거리를 하염없이 걸었다. 그가 지은 빌딩들이 밤하늘을 향해 위용을 뽐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 어느 곳 하나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밤늦게 그는 공사가 중단된 엘리시안 하이츠 현장 앞에 멈춰 섰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서 있었다. 그의 탐욕이 낳은 거대한 기념비였다. 펜스에는 흙먼지가 묻은 진숭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는 그 로고 앞에 주저앉았다.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가 서유진에게 계약서를 들고 갔던 그날처럼. 그는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냥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실패작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였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가 되었다. 아내 회사 돈 명예,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오직 뼈에 사무치는 후회와 지독한 고독뿐이었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병상에 누워있던 아내의 치밀한 복수였지만 그 복수의 칼을 자신의 심장에 꽂은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끝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린 진짜 범인이었다. 강민혁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시간 서유진의 세계는 경이로운 속도로 재건되고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남편의 배신과 굴욕감이라는 거대한 심리적 압박이 사라지자 그녀의 육체는 기적처럼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복수라는 목표 의식은 세상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료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만 있지 않았다. 저택이 가압류되기 직전 이진우 변호사는 그녀를 국내 최고의 재활시설을 갖춘 VIP 병원으로 옮겼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재활 치료를 묵묵히 견뎌냈다. 처음에는 휠체어에 의지해 몇 미터를 가는 것조차 힘겨워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의 회복 속도를 보며 의학적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살아야 한다는, 그리고 되찾아야 한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다. 몇 달 후 진성건설의 파산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회의장은 회사의 남은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채권자들의 고성과 아우성으로 가득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이진우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는 모두가 죽었거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서유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었지만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단정하게 자른 머리, 옅은 화장기 위로 드러난 총기 넘치는 눈빛, 그리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흰색 바지 정장은 그녀가 더 이상 나약한 환자가 아님을 선포하고 있었다. 회의장에는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기자들은 넋을 잃고 그녀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이진우는 그녀를 회의 테이블 상석으로 안내했다. 서유진은 마이크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나직하지만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진성건설은 이미 죽었습니다.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시체일 뿐입니다. 시체의 살점을 뜯어먹기 위해 싸우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채권단 대표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과거를 수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제안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는 이진우에게 눈짓했다. 이진우는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법인의 설립 계획서를 띄웠다. 법인의 이름은 유진 아키텍츠 이유진 아키텍스였다. 제 개인 자산과 저를 믿는 몇몇 투자자들의 자금을 합쳐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법인은 파산한 진성건설의 자산 매각액 입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성건설의 부실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가장 핵심적인 우량 자산 특허 기술 핵심 인력, 그리고 몇몇 주요 부지만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채권 회수율을 극대화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제안은 대담하고 명쾌했다. 채권단은 술렁였다. 뿔뿔이 흩어져 헐값에 팔릴 뻔했던 회사의 핵심 자산을 한 곳에서 통째로 인수하겠다는 제안은 그들에게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무엇보다 그 제안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진성건설 신화의 진짜 설계자 서유진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단지 회사를 되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완벽한 정의의 실현을 원했다. 채권단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이진우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방문했다. 그는 수사 책임자인 부장검사에게 두꺼운 파일철 수십 개를 건넸다. 서유진 대표님께서 보내신 자료입니다. 이번 베리타스 건과는 별개로 강민혁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정관계 로비 리스트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정의는 철저해야 한다고 믿으시는 분입니다. 그 자료는 강민혁의 숨통을 끊는 마지막 비수가 되었다. 검찰은 그를 추가 기소했고 그는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진성건설의 자산 매각은 서유진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그녀의 유진 아키텍츠는 경매에 나온 진성건설의 핵심 특허 기술과 우량 자산들을 헐값에 모두 사들였다. 특히 그녀 자신이 개발했던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공법 특허를 되찾아온 순간은 그녀가 자신의 영혼을 되찾아온 것과도 같은 의미였다. 모든 것이 끝난 어느 맑은 날, 서유진은 자신의 두 발로 섰다. 그녀는 더 이상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았다. 그녀가 서 있는 곳은 공사가 중단되었던 엘리시안 하이츠 부지였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민혁의 탐욕을 상징하던 그곳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지가 되어 있었다. 낡고 더러워진 진숭 로고가 박힌 펜스는 철거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지팡이 대신
새로운 건물의 청사진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표정의 이진우 변호사와 김성식 부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폐허처처럼 변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폐허가 아닌 새로운 도시의 초석이 보였다. 실패의 기념비가 아닌 희망의 토대가 보였다. 이제 시작하죠. 그녀가 나직하게 말했다. 여왕이 자신의 왕좌로 돌아왔다. 이제 그녀의 손으로 그녀만의 원칙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시간이었다. 한때 강민혁의 탐욕을 상징하던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뼈대, 엘리리안 하이츠 부지에는 이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된 눈부신 건물이 서 있었다. 태양의 빛과 흐르는 강물을 형상화한 유려한 곡선의 외관 건물 전체를 감싼 친환경 에너지 패널, 그리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아름다운 옥상 정원. 그 건물의 이름은 솔라스타 원, 소라스타 원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유진 아키텍츠의 본사였다. 유진 아키텍츠는 단순히 성공한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하나의 철학이었다. 서유진은 투명 경영과 직원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추구했다. 그녀의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 건물을 짓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철의 여왕이 아니라 공간의 현자라고 불렀다. 서유진은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다. 병마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고통 대신 평온함과 창조의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그녀의 삶을 이끄는 것은 증오가 아닌 건축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었다. 그녀는 젊은 건축가들을 멘토링하고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자신의 새로운 제국을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나갔다. 한편 그녀가 무너뜨린 과거의 인물들은 각자의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 강민혁은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카리스마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폭삭 늙어버린 초라한 죄수번호 3977일 뿐이었다. 그는 매일같이 악몽을 꾸었다. 병상에 누워있던 서유진이 자신을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짓는 꿈. 그는 감방의 작은 TV에서 솔라스타원의 완공 소식을 보았다. 환하게 웃으며 건물에 대해 설명하는 서유진의 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으로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단지 회사와 돈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어주었던 여자, 자신의 잠재력을 알아봐 주었던 유일한 동반자,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다. 오수연의 결말은 더욱 초라했다. 그녀가 훔쳐 달아났던 돈과 보석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녀는 해외를 전전하며 불안에 떨며 살았지만 결국 인터폴에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절도와 배임 공모 혐의로 몇 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그녀는 출소 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삼류 배우로 전락하여 싸구려 술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탐욕이라는 독에 의해 모두 시들어 버렸다. 솔라스타원의 공식 개관식이 열리던 날 저녁, 모든 행사가 끝나고 서유진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최상층의 전망대로 올라갔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한때 잃어버렸던,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으로 다시 빚어낸 도시의 풍경이었다.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어느새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된 이진우 변호사였다. 정말 해내셨습니다, 대표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진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서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폐허 위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아요, 이 변호사님. 깨끗하게 정리된 대지 위에 짓는 거지요. 과거는 그저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한 주춧돌이었을 뿐입니다. 잠시 후 이진우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혼자 남은 서유진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더 이상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꽃도 슬픔의 그림자도 없었다.
오직 잔잔한 평화와 충만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적을 치는 주술을 통해 적을 파멸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라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열정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겼다. 저 멀리 한강의 다리들이 불빛을 밝혔고 도시의 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서유진은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도시의 풍경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한 여자의 강인한 의지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이자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눈부신 새 시대의 여명이었다.